어느 날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뗏목 한 척이 다가오자 사공은 반가운 마음에 크게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상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강 위에서 그 뗏목을 다시 마주친 사공은 한 번 더 소리쳐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답이 없는 거였습니다. 사공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덜컥 어느 날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멀리서 뗏목 한 척이 다가오자 사공은 반가운 마음에 크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냥 지나갔죠. 잠시 후 강 위에서 그 뗏목을 다시 마주친 사공은 못 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더 크게 소리쳐 인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답이 없자 사공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사공은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아는 척하나 봐라. 그날 이후 사공은 그 일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에 사무쳐서 욕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지난 어느 날 사공은 강가에서 그 뗏목과 가까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잔뜩 날을 세워 뗏목 안을 본 사공은 멍하니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그 뗏목 위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배를 향해 홀로 1년 동안 분노해 왔음을 깨달은 사공은 비로소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하준입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내 인생의 명작,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죠. 오늘 오프닝 멘트는 이 장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빈배라고 하기도 하죠. 짧은 이 글을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편집, 각색 이렇게 해서 떠돌아다니는 빈배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빈배를 강가를 유영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런 적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 뱃사공이 저였던 것 같고요. 뱃사공이 배를 몰고 강을 건너듯이 저도 항상 길을 걷고 차를 타고 어딘가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제 나름 진심을 다해서 크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시냐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용건도 전하고 용건이 없으면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사소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모든 마음이 제 마음 같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듣고 또 어떤 사람은 관심 있는 척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물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옳지 못한 말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도 많이 있겠죠. 제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 채 어쨌거나 저는 계속 무언가를 행합니다. 말을 하던 움직이던 걷던 그렇게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잔뜩 그 사람이 원턴 원치 않던 제 에너지를 뿜어내고 제 생각과 다른 답이 오면 제 나름대로 왜곡하고 곡해해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내 얘기에 관심이 없어. 혹은 저 사람은 나를 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항상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가끔가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친절하나 봐라. 이런 잘못된 다짐도 할 때가 있죠. 그런 다짐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지나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내가 오해를 했던, 아니면 그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은 거의 없던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남은 것은 그때 제가 화를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지속됐던 시간, 그것만이 남아있더라고요. 빈 배를 향해서 꼬박 1년 동안 분노를 해왔던 사공의 마음, 결국 지나가던 그 배는 빈 배였고 사공은 1년 동안 형태없는 울분과 분노를 가슴에 가득 담고 빈 배를 향해 분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배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음을 알아챈 그 사공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용히 가던 길을 갑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한 주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 같지는 않겠죠. 그리고 상대의 반응과 그리고 그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실들, 상황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분노하고 슬퍼했던 내 마음만 남는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다 빈 배처럼 떠나가는 배인데 우리가 그곳에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고 반가워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사연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나고 나면 빈 배임을 깨닫고 흘러간 우리 세월을 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 자, 오늘 주제는 기업은 어떻게 내 돈을 가져갈까? 기업과 비즈니스의 경제학입니다. 그 중에 소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국집에는 그냥 짜장면이 없다.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혹하죠. 네, 짜장면 얘기 나오면은 우리는 뭔가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영진 씨가 이제 저랑 같은 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추억을 얘기할 때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중국집에는 그냥 짜장면이 없다. 결론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그냥 짜장면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지? 네. 간짜장. 네. 삼선 간짜장, 해물짜장, 네, 쟁반짜장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재밌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물가 관리 품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 자주 쓰거나 뭐 사람들 그러니까 생필품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정부가 관리하는 품목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라면 큰일 나죠. 만약에 라면이 2배다. 그러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뭐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10배로 비싸졌다, 100배로 비싸졌다보다 훨씬 더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뭐 무나 배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한 끼도 김치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김치값이 아니 무값이, 배값이, 고춧가루 값이 2배, 3배로 뛰었다. 그러면 서민 경제가 반토막이 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요즘 그 배추 가격이 비싸다던데 뭐 잘 되고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일종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어떤 것을 주제로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언급을 넌지시 하는 것만으로도 그 시장이 경직되는 효과가 있죠. 배추값 무슨 배짱으로 올리겠습니까? 대통령이 마이크에다 대고 배추값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이라면 글쎄요, 긍정 부정은 제가 굳이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뭐 이민 관련된 어떤 사안 논의 중, 고려 중, 행정명령 시행 준비 중. 자, 이 발표 하나만으로 그 주간에 미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은 거의 많게는 8배에서 1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발적 역이민이라든가 이제 미국에 와서 더 이상 이제 그 먹고 살 거에 대한 관심과 이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이제 다시 그 나라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많지는 않겠죠. 보통 100명이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는 다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이슈 없을 때는 뭐 3명에서 4명, 5명 정도가 나가겠죠. 그런데 그게 거의 10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발표인데요. 고려 중, 논의 중, 준비 중이라는 이 말이 이민자 사회에 느끼는 체감적인 공포는 엄청나게 되는 거겠죠. 물론 불법적인 체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추방되거나 떠나야 되는 게 맞지만 합법적으로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뭐 영주권 소지자들이 이런저런 불안감 때문에 짐을 싸는 경우도 또 적지 않다고 하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요즘 배춧값 비싸다던데 어찌 되고 있어요? 라는 그 말이 굉장히 경종을 울리게 되는 거죠. 실제 그 1970년대는요, 정부가 가격 협정 요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요, 짜장면 가격을 100원 이상 못 올리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가격 다 올라가는데 밀가루도 올라가죠, 연료비도 올라가죠, 인건비도 올라가죠, 집세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하다가 낸 묘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삼선짜장, 간짜장, 유니짜장, 쟁반짜장인데요. 그러니까 짜장면은 그냥 100원으로 통일시키고 그리고 다른 메뉴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정부가 관리하는 물가 관리 품목에 저촉은 안 되지만 다른 가격을 올림으로써 다른 손님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1970년대만 해도 100원, 200원 이랬다 그래요. 또 80년대에 500원, 600원, 또 90년대에는 1000원, 뭐 1500원. 그 2000년대 들어와서야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그 2010년도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그리고 2020년도에 5000원이 넘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2022년 이제 코로나 시작할 때가 6,000원, 그리고 올해는 평균 가격이 7,000원, 8,000원이라고 이 책에 나오는데요. 아마 그 책에서도 예상하듯이 2030년에는 평균 가격 10,000원은 기본으로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짜장면 오랫동안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가격 인상을 직접 제한하기도 했고요. 짜장면 가격은 시대에 따라 꾸준히 상승해 왔고 특히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추세로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짜장면집 사장님들은 짜장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다른 메뉴를 개발해서 그 가격을 더 올리게 합니다. 결국 정부가 가격 통제를, 그러니까 시장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고, 그리고 또 시장은 스스로가 메뉴 변화 또 품질 차별화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법망을 살짝 피한 거고,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과의 왜곡이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영업자가 먹고 살아야 국가 경제가 기반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어떠한 방식이든 살 궁리를 다 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는
요즘 중국집에는 그냥 짜장면이 없다. 네, 짜장면 가격은 그대로고 다른 메뉴가 신설되고 그 가격을 올리는 요즘 추세에 대한 정프로의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동서양과 관련된 주식시장과 관련된 특히 색깔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폭락장과 상승장, 뭐 하락장과 비교를 해서 색깔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첫 번째는 신호등과 관련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국에는 파란 신호에 길을 건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하얀 신호에 건너잖아요. 이제 빨간색은 똑같고요. 또 이 색깔에 대한 용어, 이거는 흑자와 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흑자. 자, 흑자는 검은색이죠. 적자는 빨간색입니다. 이익과 손실을 뜻하는 대표적인 경제 용어죠. 그 회계장부에서 남는 돈을 검은색으로 적고 그다음에 남지 않는 돈, 마이너스 되는 돈을 빨간색으로 사용하던 관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검정이든 빨간색이든 잉크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경고가 될 때 아주 옛날 시절, 뭐 선사 시절, 석기 시절 그럴 때는 경고의 메시지로 동물의 피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거였으면 동물을 잡아다가 그 피로 글을 썼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왜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 전 정말 너무 많이 궁금했거든요. 상승은 초록, 하락은 빨강입니다. 자, 한국은 반대죠. 우리나라랑 일본은 증시 하락은 파란색입니다. 상승이 빨강이고요. 왜 서구권은 상승이 초록이고 하락이 빨강이고 왜 동양권은 상승이 빨강이고 하락이 파랑일까요? 여기에는 그 회계장부, 뭐 신호등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화적인 코드가 녹아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빨간색은 경고의 색 이전에 부, 행운, 기쁨, 양 이런 기운을 상징을 했죠. 그래서 강력한 긍정의 색으로 쓰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곤룡포, 그 다음에 혼례, 예단, 축제 이럴 때 쓰이는 붉은 보자기, 그 다음에 고사 지낼 때 행운을 불러오라는 염원을 담아서 팥씨로 떡을 올려 잡기를 쫓잖아요. 주가가 오르는 일은 기쁜 일이니까 당연히 행운의 상징인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빨간색이 반대색으로 선택된 파란색은 물론 지금 대부분 좋은 의미를 생각하지만 이 동아시아에서는 예전부터 음을 상징하는 기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길함을 상징하는 기운이죠. 차갑지 않습니까? 파란색은. 그리고 너 왜 이렇게 파랗게 질렸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은 음의 기운, 불길함을 상징하는 색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주식시장의 등락을 가다, 서다라는 기능적 상징으로 해석을 했고 동양은 행운과 불운이라는 문화적인 상징을 나타낸 겁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해석한 결과가 되겠네요. 흑자와 적자, 이익과 손실을 뜻하는 경제 용어, 그리고 같은 색이라도 등락, 하락에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상징하는 그것이 다르다 보니까 미국은 상승은 초록, 하락은 빨강, 한국과 일본은 상승은 빨강, 하락은 파랑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차이죠. 같은 현상을 보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말이죠. 네, 여러분은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요.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입니다. 한없이 가볍지만은 않죠. 정말 멋있는 분 같아요. 네. 딱 우리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방송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딱 중간에서 우리 서민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고 전문가가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풀어내는 가교 역할을 정말 잘 하는데, 이 매블쇼라고 있어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김원준의 뉴스 공장과 필적할 만한 그 채널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진행자 최욱이라는 진행자가 조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쪽 방향의 정치 성향의 이야기만을 반복한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채널이든 유튜브 특성상 한 색깔을, 한 체제를, 한 주의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은 뭐 특이할 사항은 아니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대형 채널로 갈수록 뭐 진보, 보수 이런 구분 없이 중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시청과 청취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는 것도 뭐 숙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정영진 씨만큼은 그 안에서 중심을 잡고 어느 쪽이 치우친 왜곡된 그 편견이나 그것 없이 아주 진행을 공정하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그 스피커의 볼륨을 살짝 낮춘 느낌이지만 소리는 온전하게 전달되는 그런 그 중도 합리적인 진행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팬이 됐고 그분이 쓴 책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제가, 오늘 주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즘 중국집에는 그냥 짜장면이 없다. 같은 생수인데 왜 쿠팡과 편의점 가격이 다를까? 블랙 먼데이는 폭락인데 기업이 이익을 내면 흑자인가? 영화관의 진짜 수익은 캐러멜 팝콘에서 나온다. 일론 머스크는 계좌에 돈이 없어요? 보험은 너무 어렵지만 제일 싼 거 들고 싶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자, 왜 대기업들은 은행을 안 만들까? 네, 이런 주제입니다. 자,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경제 상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내 인생의 명작 검색하시면은 그동안 했던 책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자, 2부 순서 앞서서 1부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의 메시지나 뭐 사연, 그리고 읽고 싶은, 그리고 듣고 싶은 책, 그다음에 뭐 음악,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은 저희는 책방송이다 보니 손편지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저희 베이사이드 본사가 있는 K라디오로 손편지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작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색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이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영화로도 나왔지만 여기서는 검은색이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 모든 백조가 하얗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유럽 사람도 아닌데 지금도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요. 네, 검은 백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호주에서 말이죠, 진짜로 검은 백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죠. 여기서 유래가 되었던 블랙스완 이론은 이렇다고 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 이거를 블랙스완이라고 비유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우리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었죠. 네, 뭐 팬데믹도 있었고요. 여기서 그래서 검은색은요, 알 수 없는 미지의 공포를 상징하게 됩니다. 경영학에서 레드오션은 이미 너무 많은 경쟁자들이 뛰어들어서 포화 상태가 된 시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마 언론이나 신문, 뉴스,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레드오션일까요? 왜 붉은 바다일까요? 이제 경쟁자들이 서로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바다로 들어가 붉게 물들었다는 아주 끔찍하고 직관적인 비유인데, 여기서 또 바라보는 이 레드 오션을 바라보는 색깔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차이를 볼 수가 있죠. 동양에서는 빨간색이 행운과 부의 상징이라면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 붉은색이 공포, 피, 끔찍함,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서 들어갈 공간이 없는 이런 직관적인 비유를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위험을 경고하는 의미가 됐죠. 그런데 그 레드 오션의 반대말은 블루 오션입니다. 빨간 바다의 반대는 파란 바다예요. 2005년도에 출간된 룬의 마보한 김희찬의 그 공동 저서인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서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경쟁자 없는 새롭고 광활한 푸른 바다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성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넘쳐나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대신에 새롭고 독특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한국에서만 가능한 무인 점포였죠. 뭐 지금 현재 무인 점포의 시장의 지배력, 경쟁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 대신 무인 점포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한 매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네,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무인 점포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자, 블루오션을 비유하기 위한 예시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자, 이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처럼 알아두면은 좋을 만한 색으로 비유한 상징적인 색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뤄볼 주제는요, 이런 겁니다. 영화관의 진짜 수익은 캐러멜 팝콘에서 나온다. 정말 유명한 얘기죠.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영화관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 손님들이 와서 이 주인이 수익을 거두는 구조는 팝콘과 콜라를 사 먹는 사람들에 대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그 고객들이 극장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으로 유인하기 위한 아주 좋은 미끼 상품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재밌고 좋은 1이라는 물건이 있어. 그거 보러 올래? 한 다음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 다른 물건을 파는 거죠. 이 전략의 이제 그 핵심을 이해하려면 영화관의 수입 구조를 먼저 알아야겠는데, 영화표가 15,000원이라면 이게 개봉 첫 주, 두 번째 주, 뭐 이렇게 5주 이렇게 다른다고 합니다. 첫 주에는 보통 수입의 반 정도를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가 가져간다고 하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관의 몫이 조금씩 늘어나고요. 또 여기에 임대료, 영화관, 또 인건비, 냉난방비, 시설 유지비 뭐 이러면 영화표를 팔아서는 이익을 내기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요즘 영화관 가보신 분들, 특히 이제 저도 한국에 갈 때 영화관을 정말 자주 가요. 일주일 정도, 이제 길게는 못 있고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혼자 다니니까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밥 먹고 뭐 그런 적이 많은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한국에. 오히려 제가 그 맨하탄 타임스퀘어 쪽에 극장이 있는데 거기서 왕의 남자를 봤거든요. 그때 꽉 찼어요. 너무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한국에 가니까 한국 손님들이 거의 없었고 미국 뉴욕 맨하탄의 한국 영화관에 손님들은 꽉 찼습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한 20명, 30명 정도가 봤는데 좌석 규모는 한 200석은 넘은 것 같은데요. 2, 30명이 보는데 15,000원 영화 가격을 또 할인 또 얼마나 합니까? 한국에서 카드 할인, 통신사 할인, 뭐 얼리버드 할인 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첫 주 수익의 반을 배급사, 영화사 뭐 다 가져가죠. 그럼 뭐 한 6, 7천 원이 남는다고 보면 20명이면 한 10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 큰 영화관을 2시간 반, 3시간을 임대하고 돈 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본 한 서너 편, 5편 정도 영화가 거의 100명 넘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아니라 무조건 마이너스 구조겠죠. 그런데 영화관에서는 영화 보러 온 손님들을 유도해서 실제 외부 음식 반입 금지로 독점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세트 메뉴 소비를 유도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이뤄낸다고 보는 거죠. 팝콘이나 콜라는 원가가 판매가의 10% 미만으로 마진율이 가장 좋은 상품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화관의 실제 수익은 사실상 팝콘과 콜라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아마도 지금 다루는 이 주제는 이 책에서 쓰임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지갑도 계좌도 텅텅 비었다고요? 자,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개념으로 살고 있죠. 이 자본의 연금술이라고나 할까요? 이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도 돈은 씨앗이자 지렛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은행 예금이자 2%, 3% 받으려고 계좌에 현금을 과연 넣어둘까요? 그 돈을 테슬라나 스페이스X 주식에 넣으면 뭐 엄청나게 가치가 뛸 텐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의 부자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부자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같이 엄청나게 많은 소득세를 나라의 세금으로 내죠. 그리고 또 그 대주주가 그 기업의 상징인 주식을 팔았다? 사장이 도망가나? 네, 각각 억측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면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바로 마법, 이게 바로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주식이 뭐 100억, 1000억이니까 이걸 담보로 1억, 10억을 빌리는 거죠. 원래 이제 책에는 뭐 수백조, 수천조, 뭐 수십조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너무나 현실에 볼 수 없는 돈이라 뭐 우리는 사실 만불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단위를 낮춰봤습니다. 은행에 주식 담보대출을 빌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고단수의 절세 전략인데요. 이거 많은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미국에서는 buy, borrow, die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쓰는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자기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고 버티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정말 꿀팁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이 죽어도 자식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취득가액의
설정되면서 세금이 또 확 줄어들죠.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을 사용을 해야 이 세금이 나오는데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만약에 이제 한 100억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을 팔지 않으면은 주식에 이제 세금이 붙지 않죠. 근데 그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 대출만 계속 이어서 받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대출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그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은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고 생활비를 쓰면서 근데 그건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봉급 생활자들은 한 달에 우리가 한 5천 불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이 소득으로 간주한 세금을 내죠.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대출은 갚아야 되는 돈이므로 소득으로 잡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프로퍼블리카라는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 상위 25명의 자산이 4천억 달러 늘어나는데 이들이 낸 세금은 불과 3%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자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출하면 이자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당이 될까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이 마법 같은 이 구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리는 사람의 이자가 뭐 10%라면 10억을 빌리는 사람의 이자는 2%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레버리지 효과인데요. 이 담보대출로 빌린 돈을 또다시 지렛대 삼아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는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의 지갑에는 돈이 없다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내 모든 자산을 1원도 쉬게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곳에 투입하고 내가 잘 때든 일하지 않을 때든 계속 일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부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하는 buy, borrow, die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지렛대 삼아서 그 자산을 계속 굴리고 그리고 그 대출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면서 부를 극대화합니다. 주가가 폭락할 때는 그 담보가 강제 처분되는 마진콜 위험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결국 부자들은 자본주의의 생존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고 주식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현금이 유동성 현금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걸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게 만드는 펀딩을 한다. 자, 이런 주제였습니다. 돈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일하게 만들자고요.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그의 지갑도 계좌도 텅텅 비어있는 그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요, 삼성, 현대,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은 왜 은행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주제였어요. 만약 기업들이 은행을 만들어서 뭐 삼성이 지은 아파트는 삼성은행에서 대출 빵빵하게 해주고 현대자동차 살 때는 현대은행에서 금리를 낮게 해주고 너무 좋죠? 자, 근데 그렇다면 다른 회사랑 공정한 경쟁이 아예 안 되겠죠?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나라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자, 포드라는 자동차 컴퍼니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포드 뱅크. 그러면은 그 뱅크에서 온갖 론으로 자동차 공짜로 살 수 있게 아마 해주지 않을까요? 저금리로 30년 동안 차값 갚으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은행에 쌓이는 돈의 주인은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 은행을 믿고 신뢰해서 맡긴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주의 돈이잖아요. 근데 그 예금주의 돈을 하나의 기업이 그 기업의 영리 활동을 위해서 쓴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는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해서 자기 계열사에게만 유리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예금자 돈까지 야금야금 건드리는 일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다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초대형 투자가 필요한 그런 경우 특정 분야에 한해서 산업 자본이랑 금융 자본의 결합으로 국가의 커다란 수익을 내는 경우 그럴 때는 허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캐나다의 잠수함을 판다. 그러면은 뭐 60조 사업이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일에 넘어가긴 했지만 우리가 그 방산 강국으로서 세계 5위의 우리 군사 강대국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 뿌듯하죠? 네. 그런데 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야 하는 국가 일륜 지대 사업은 여기에서 예외가 됩니다. 우리가 무기를 팔고 그 무기를 사는 국가들에게 우리가 현금 지원도 해주고 파이낸싱도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움직여야 되고 또 금융기관이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정부는 여전히 금산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이나 생존이 걸린 영역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규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말만 되면 새로 까는 보도블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한국인들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이 주제로 대화 나눠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아유, 연말에 또 보도블록 까네. 예산 낭비, 그 다음에 예산을 연말에 다 사용하려고 하는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반은 맞고 반은 다른 또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나 지자체 예산은 1년 단위로 딱딱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올해 배정된 보도블록 교체 예산이 1억이 남았는데 이걸 안 쓰고 넘기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아껴 썼네 이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짤 때 상급기관에서 작년에 남은 돈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그만큼 깎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올해 예산을 다 써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가 이제 관행처럼 굳어진 거죠. 그래서 연말에 급하게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당연히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자재 납품업체가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만 실제로는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 낭비, 그다음에 정책 실패, 그다음에 혈세 낭비 이면에 긍정적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시설 점검, 안전 문제, 지하 설비 관리 이렇게 정당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요즘에는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뿐만이 아니라 통신관들도 보도블록 아래에 매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전봇대, 가로등 이런 것들이 없어진 이유도 그 많은 전선이 다 이 보도블록 밑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 낭비,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의미 그 이면에 시설 점검이나 안전 문제, 시설 관리 이런 정당한 교체들도 이유가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히 연말 공사는 지역, 지방, 경기 둔화를 막아주는 또 나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특히 공사가 없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자, 건설 종사자들이 일이 많이 없고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재 납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 공공부문 공사 발주로 일종의 소득 안정성을 높여준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나갈 때 겨울철에 특히 11월, 12월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구나. 좋다. 우리 지하 설비 관리가 잘 되고 유지 보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거기서 무작정 혀를 차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멀쩡한 보도블록 또 뒤집어 엎네 라는 불평 대신에 말이죠. 네, 오늘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은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 상식 오늘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정말 궁금하지만 너무 이 경제라는 거대한 바위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런 궁금증을 우리 정프로님께서 해소를 해 주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책과 더 좋은 음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아준이었습니다.